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연구원 조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노사관계의 진로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앞에 발표되었던 노동법이나 어쨌든 고용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과 좀 달리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주제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루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가 노사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조금씩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느냐, 물이 반밖에 없느냐, 아니면 물이 반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물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여지들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충실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그래서 일단은 이 진로와 과제 이런 대목에 어울리도록 우리 노사관계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국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특성이 어떤 부분가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이미 알려진 바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라든지 전기차 시대,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아이로의 기본 협약 비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몇 차례 보셔갖고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 수 지금 사상 최대고요. 예전에 우리가 1989년에 조합원 수가 190만 명으로 이제 사상 최대였는데 이미 25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이제 작년에 정교조 합법화한 효과도 포함을 해서 금년에 다시 또 이 그래프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색 라인은 조직률이고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조합원 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최근에 서구 국가들의 지난 몇십 년간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 우리나라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나 미국 수준보다도 높아요. 그다음에 일본, 호주, 독일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더 높아 아마도 13%를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양적인 지표를 자꾸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어떻게 노사관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업을 통해서 본 우리 이제 관계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파열음이 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파업이 되겠는데요. 오렌지색 라인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근로손실 일수의 변화고요.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은 이제 건수입니다. 파업 건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렌지색 라인 중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크게 한번 튀어 오른 거 이런 걸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파업 성향이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 1000명당 그런 근로손실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OECD 평균 정도 수준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언론에서 미국하고 일본하니까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파업공화국이다, 파업 건수가 너무 많다, 난리를 부리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개원기념 토론회 할 때마다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89년, 2007년, 2017년 자료는 우리 개원기념 토론회 때 발표했던 그 수치고요. 2010년은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조사, 그다음에 금년도에 2021년에 이제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조사한 결과를 갖다 제가 인용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노사관계 상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는 수치가 왼쪽 표 아래 보시면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좋다라고 하는 숫자가 물론 나쁘다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정부는 누구 편을 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조 편을 든다는 응답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 편을 든다라고 하는 이제 응답수가 한 20% 포인트 정도 높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노동존중 정부라고 하는 하에서 약간의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노동조합 활동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면 사회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응답이 89년에는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이후로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영향은 그 수치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 밖에 정치 민주화나 사회 불평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인식하고 있고 그 정도는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돼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통 IMD 보고서 WEF 보고서 그런 거 인용 많이 하는데 그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용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잖아요. 사용자들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적인 지표인 것처럼 지금 오인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나 주관적인 국민의식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사관계 관련 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불안정하다. 그래서 노사 모두 취약한 대표성과 제한적 의미의 사회적 대화, 그다음에 특히 임금 격차가 아웃소싱을 매개해서 고용 분화로 전개된 부분들이 양극화를 노사관계가 저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로 인해서 조금 더 오히려 촉진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노사관계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역시 구조적으로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를 특징을 갖고 있고 특히 주류 노동운동 부분에서 무늬만 산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저는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갖다 이제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조정행동의 발달을 통한 연대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이제 연대 기금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격차 해소 운동, 그다음에 산별 노조들의 임금을 조정하려고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제 합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청년을 고용을 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의 가능성들이 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난히 숨이 좀 차네요. 잠깐만 좀 벗고 좀 하겠습니다. 다행히 좀 마이크 욕을 좀 씌워놔가지고요. 자, 그래서 국제비교노사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님이 작성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소득은 급속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로 얘기하는데 미국 수준을 급속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금융화에 따른 효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체적으로 상위 10%의 소득 수준은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이제 북유럽이나 이제 중부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요인이 무엇일까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제 연구 이제 주제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 대 자본의 양극화가 있고 노동 내부의 양극화가 있고 이제 두 가지 차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조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고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렇게 어떤 단언적인 얘기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사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노사관계가 불평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단체 교섭 체계라든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 시스템을 이제 국제 비교해 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OECD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지배적 단체 교섭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냐, 예를 들면 기업별이냐, 산업별이냐, 아니면 국가별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부분과 교섭이 집중화되고 분권화된 정도, 그다음에 조정의 정도, 노조 조정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고찰을 하면 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횡축에서는 이 조정의 정도가 노노 간에 사사 간에 노사 간에 노사 간 상급 단체와 하급 단체 간에 아니면 그 중앙 연맹과 아니면 단위 기업들 간에 조정 행동이 잘 이루어지냐가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횡축이 되겠고요. 종축은 좀 구조적으로 교섭이 어느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중앙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냐, 아니면 산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느냐, 기업별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갖다가 매칭을 해 보면 4개 정도의 유형이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하게 왼쪽 아래 3, 4분면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별 단체 교섭이 지배적이면서 좀 파편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그 노동시장 성과, 좀 더 평등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1사분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2번이나 3번 경도로 그렇게 빨리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와 2번, 3번 경로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1번은 아닌 것 같죠, 왠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산별로 집중되더라도 여전히 조정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뭔가 근로조건의 조정이 이 노사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됐는데 충분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그런 어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사례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갈 거면 오른쪽으로 4번 같은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의 경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구조적으로는 1번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이긴 하지만 노노 간에 사사 간에 노사 간에 상하급 단체 간에 조정 행동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서구의 산별노조와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어쨌든 국제 비교상의 함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경로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산별교섭이다, 초기업 단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특히 이제 노동운동에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한 20년, 30년간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사실은 우리나라 조합원 수 중에서 초기업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의 비율이 2019년 현재 58.2%에 속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이미 초기업 단위로 전환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여전히 기업별로 파편화돼서 분산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진행됐던 부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사정이나 아니면 공익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각 산별의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롭게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사실은 화학섬유식품노조가 LG화학노조가 이제 산별로 전화를 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정규 비정직 간의 근로조건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요 장표가 되겠는데요. 성무적 갈등을 반복하는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를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로 바꿔야 된다. 기존의 논의들은 지나치게 지난 한 20년간의 논의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이제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조 이외에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국제 비교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구조 이외에 실제적인 행동 측면에서 행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노사 간의 조정 행동을 갖다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똑같이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기업 단위 조정의 조정 강화와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이 두 가지 축으로 될 필요가 있고, 이 두 개 간의 어떤 상호 보완 효과를 좀 기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다른 영역으로,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중심에 있는 주력 산업 부분에서는 무늬만 산별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주변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근로조건의 조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오히려 플랫폼 노예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는 과정들에서 다른 부분으로 긍정적인 스피일오버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도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현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사관계의 차원에서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노사관계인데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먼저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고용보험으로 우리가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커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노동법적으로 노동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도 우리가 첫 번째 발표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사관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이미 다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금년에 저희 연구원의 손현정 박사님하고 한중간의 이 플랫폼 노사관계와 관련한 비교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의 경우가 훨씬 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예를 들면 음식 배달과 관련한 이제 플랫폼 노동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파업이나 시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사회적 대화도 되고 있고 교섭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제조합 형식을 통해 갖고 노동조합이 스스로도 그야말로 이게 취약한 근로자들 서로 보완해 나가는 서로 도와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노사관계 시스템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가 이제 제가 손현정 박사와 같이 내렸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싹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한 것이 이제 최근에 커다란 이슈인데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법제도 변화에 의해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갖다 얼마 전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미시적인 사례에 대해서 쭉 연구한 것들도 흥미롭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편은 이제 거시적인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양대 노총의 이 노력에 의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양대 노총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에 맞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지평을 그러니까 산업안전과 관련한 이슈를 넓히고 힘을 얻고 여론을 갖다가 획득하는 데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왼쪽 아래에 좀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이제 경영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낡은 방식의 로비와 읍수와 압력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 과정 자체를 갖다 거쳐를 봤을 때 우리나라 경영계가 캐치업 방식의 시대에 행태에 너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국민 여론은 이제 더 이상 산업안전 수준을 만불 시대에 있는 그런 산업안전 관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3만불 시대에 적합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영계는 만불 시대에 캐치업 시대에 행태에 머물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특히 이 장표를 든 이유가 우리 경영계가 새롭게 노사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투자는 이제 노동 정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변화와 관련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갖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역시 그러니까 ILO 그 기본협약 중에서 이제 한 개를 빼고 우리가 8개 중에서 이제 7개를 다 비준한 셈이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던 크게 우리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문호조 경영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기본권 측면에서는 다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남겨진 건 뭐냐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이제 흔히 법제도 개정을 둘러싸고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거기서 또 파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난 25년간의 이제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노사관계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의 제도적 규율이라고 하는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갖다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분들과 오늘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탈탄소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유형 설정자 패턴 세터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금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부분에서도 노조의 힘이 센 데서는
정년퇴직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구조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현대차나 일부 대형 부품업체들에서 나타났고요. 문제는 이제 중소부품업체들에서 대응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점인데, 그런 부분들 아까 뭐 오상봉 박사님도 발제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국가하고 사회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끌었던 MZ 세대 노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대 노조의 특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무관리 기술직 노조의 등장이다라고, 그리고 사무관리 기술직 노조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20년 또는 좀 길게 한 3, 40년간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제조업을 예로 들면 그 생산 기능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사무관리 기술직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여한 바에 비해서, 사무관리 기술직이 기여한 바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생산직에 비해서 오히려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 결국은 가치 창출 체계와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생산 기능직이나 현장 서비스직의 중심의 노동운동에 좀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좀 증폭하고자 하는 세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공정한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10여 년 이상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노동연구원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책 연구도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이런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사관계의 과제는 변화의 방향성은 세 가지 정도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96년 노계의 때서부터의 하나의 구도였는데, 이제 더 이상의 과제들을 갖다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넘어가는 데 있어 아까 제가 MZ세대 노조, 사무관리 기술직 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배 중심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생산 중심의 영역 노사관계, 노동과정을 갖다 중심에 두면서 새롭게 임금 체계를 같이 설계해내는 그런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옛날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기존의 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를 보면 노사관계라는 게 별로 없죠. 사실은 사정관계하고 노정관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가 정부를 매개로 해서만 진행되었던 그런 관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노사가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대화나 중앙 노사관계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래 부분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노사관계가 왼쪽 아래 보이는 이제 임금 극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용 분화를 나타내고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촉발을 시켰는데, 이것이 조금 더 임금 평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시적인 목표로 해서 포용과 통합의 고용 시스템을 염두에 둔 노사관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이 드렸는데, 이 분배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일터혁신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시 연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사회가 끝없이 잡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